뭐부터 해야 되나? 문법을 먼저 하는 게 날래나? 문학? 문학을 그동안 서정주 씨를 우리가 잘 안 봤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서정주 시인의 작품을 몇 개 골랐고, 그다음에 고전 소설 중에 유충열전이라고 고전 영웅 소설 이해하기에 딱 좋은 서사 구조를 가진 소설이라 얘를 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문학 먼저 볼까? 첫 번째 작품, 견우의 노래. 준영아? 네가 견우처럼 좀. 그래서 위하여 별이 낮았다 잘 몰아갔고 그래 위하여 사선 위하여 이 부적인 노래와 생각을 회의연 구에서 그때는 내 북을 놓고 같은 날이 내 걸쳐 별 실력이 돌아오기 검은 암소를 나는 고 견우직녀서라는 알지? 확인해 봐야 돼. 항상 니들한테. 니들은 항상 나한테 새로운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어? 그 견우직녀 설화, 우리의 전통 설화에서 모티브를 갖고 온 겁니다. 자, 견우는 하늘나라 최고의 목동이었고요. 직녀는 하늘나라에서 배를 제일 잘 짜는 애야. 근데 아빠가 누구야? 옥황상제야. 아빠가 내 딸에 괜찮은 신랑감을 구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건 좀 희한해. 옥황상제가 자기 딸을 탁 했더니 하늘나라에서 목동 중에 제일 성실한 견우. 딸 사윗감으로 목동을 골랐을까? 이 부분은 조금 미스테리긴 한데 어쨌든 이때만 해도 견우가 엄청 성실한 애였죠. 둘을 맺어줬더니 이게 웬일이야? 둘이 한눈에 서로 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랑 노릇만 하고 있네? 일을 하지 않네? 그래서 옥황상 왜? 준영아 목동이 뭐냐? 그래. 아니야, 이런 거는 쪽팔려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에서 만나서 이런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해봐. 너무 끔찍하지 않냐? 그래서 옥황상제가 열받아가지고 둘을 찢어놨지? 하늘나라 동쪽 끝과 서쪽 끝으로. 1년에 딱 하루만 만날 수 있게 해줬어. 근데 그 만나는 것도 멀리서 서로 얼굴만 쳐다볼 수 있게 한 거야. 중간에 은하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건너편에서. 이 아버지도 참 잔인하지. 1년에 한 번 만나서 그날이 언제야? 음력 7월 7석. 양력으로 하면 8월 정도 되겠네. 근데 얘네들이 봤는데 손도 못 잡아보고 멀리서 얼굴만 보는 거야. 어찌나 하염없이 슬퍼서 우는지 그 눈물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가 홍수가 났죠. 물에 다 잠겨서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는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까마귀와 까치가 날아 올라가서 머리를 맞대서 다리를 놔줬대. 그래서 이 다리가 오작교인 거지. 까마귀오 까치작.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7월 그 머리를 밟고 중간에 오작교 중간에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또 울었겠지. 그래서 7월 7석이 지나면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가 벗겨지더라. 뭐 이런 설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양으로 따지면 이 오작교가 큐피트의 화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에로스에. 니네 어릴 때 이런 설화 읽고 궁금하지 않았냐?
나는 달력에 표시해놓고 기다렸어. 과연 7월 7석 비가 내리는가? 어린 마음에. 진짜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설화를 믿었잖아. 야, 이거 진짜네. 너무 궁금한 거야. 내년에도 비가 올까? 1년을 기다렸다니까? 달력에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도 비가 또 왔어. 기억이 생생해. 그래서, 와! 되게 순수한 어린이였다니까. 되게 어릴 때 읽었겠지, 이 설화를. 그리고 몇 년을 봤는데, 어느 해인가에 비가 안 오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알았지. 이게 다 개뻥이라는 사실을. 자, 거기에서 전통 설화에서 모티프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시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야?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사랑을 위해서는 만나야지. 무슨 이게 헛소리야. 역설법이죠? 역설적 표현입니다. 자, 역설 표현은 근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 단어하고는 또 달라. 역설은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성립해. 사랑을 위해서는 진짜 이별이 필요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그 이별이 사랑의 어떤 기능을 할 거거든. 그게 이 시의 주제겠지? 이별이 갖는 의미.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자, 이 물살은 변호와 직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네. 둘의 사랑을 막는. 물살 몰아왔다는 바람만이 있어야 되네. 바람도 역시 장애물이네. 사랑에는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시련과 고통, 헤어짐, 이별, 이게 오히려 사랑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 영탄 적어줘 나왔고,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푸른 은합물이 있어야 되네. 역시 푸른 은합물 뭐예요? 장애물이죠.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되네. 홀몸, 혼자의 몸. 홀몸과 혼몸하고 조심해야 되지? 혼몸이 아니야 그러면 임신을 했다는 소리고, 홀몸과 혼몸을 잘못 혼동했었으면 큰일 납니다. 불타는, 외로워. 너무너무 보고 싶어져, 불타는. 근데 같이 있는 게 아닌 거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을 위해서는. 그러더니, 직녀여. 아, 이 노래의 화자는 구체적으로 견우고요.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네. 청자는 누구다? 직녀네.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여긴 누가 있어? 견우가 있어. 견우는 지금 목동이니까. 돋아나는 풀싹을 나는 새이고. 풀밭에서 풀을 새는 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겠어. 풀 새고 있습니다. 허이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배틀에 북을 놀리게. 직녀는 어딨어? 구름 속에 있네. 둘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여기서 보름달이면 좀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애상적이면 반달이 좀 적절하겠죠. 근데 눈썹 같대. 뭔가 아련한 이미지. 그리움의 이미지니까. 7월 7석이 돌아오기까지는 둘이 만나는 날이죠. 검은 암소는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나는 소를 키울 테니 너는 비단을 짜.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 너는 네 할 일을 해. 자, 이 시가 주는 교훈은 뭐야?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둘이 만나서 열렬히 사랑만 하면 이 사랑은 깨지게 돼 있는 거야.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각자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오히려 진정한 성숙한 사랑을 하는 거야. 고등학교 와서 혹시라도 연애 감정이 들어서 연애를 하고 싶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야 대학 가서 제대로 된 성숙한 사랑을 하지. 각자 공부 다 때려치고 둘이 룰루랄라 맨날 놀러 다니면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깨지게 돼 있어. 왜냐면 일단 재수생들끼리의 사랑은 슬퍼요.
대학 가서 잘 만나는 게 좋겠지? 내가 그 얘기 했었나? 옛날에 내가 만났던 되게 멋진 커플들이 몇 있었는데, 여자애가 수학을 되게 못했단 말이야. 수학이 거의 전교 꼴찌급이었고, 남자애는 전교 1등이었어. 남자애가 그런 거 아니야. 난 반드시 너와 캠퍼스 커플을 하고 싶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걸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정말 개인 그 선생님처럼 전심전력을 다해서 애 수학을 봐준 거 아니야. 그래서 둘 다 서울대 갔어. 대원외고 전교 1등과 꼴찌 얘기야.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봤지. 아, 사랑의 힘은 진짜 위대하구나. 사랑의 감정이 아니면 그렇게 헌신적인 노력을 못 했을 것 같아. 여자애도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그런 사랑을 하면 이렇게 성숙해서 성공할 수 있네. 두 번째 작품 가볍게 넘어갑시다. 오늘 건. 교재에 보면 근데 직녀에게라는 거 잠깐 있지? 얘, 그 문병란 시인의 직녀에게인데, 이것도 그럼 견우가 얘기하는 거네? 요거는 지호가 한번 읽어볼까? 이거 되게 진지한 시야. 가슴과 가슴을 노두돌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이나. 자, 여기서 견우하고 직녀는 지금 뭘 빗댄 거야? 남과 북의 분단을 빗댄 거야. 견우하고 직녀는 지금 남과 북인 거야. 이건 통일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거 노래도 있어요. 되게 멋있는 노래인데. 벌써 웃고들 난리야, 왜? 난 이걸 원곡 시보다 이 노래로 먼저 접했어. 그래서 노랫말이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원곡이 이 원조가 시였더라고, 문명란 시인의. 여러분은 이런 걸 요즘 이렇게 쾌쾌 묵은 그 곡이라는 생각을 먼저, 이게 아름다운 노랫말을 생각을 안 하고 이것들이.
이렇게 얼핏 들으면 되게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면에는 남과 북의 분단을 빗대서 지금 통일을 노래한 이 애는 완전히 참여시지. 그 다음 거 귀촉도는 유지가 읽어보자. 자, 얘는 우리한테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귀촉도. 이세 많이 나왔지? 접동세, 두견세, 소적세, 이세 얘기 많이 했어. 얘만 나오면 뭐다? 한의 상징물이다. 근데 이 시도 관련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십몇 년, 20년 전쯤일 거야. 저 경상도에 안동 지방에 재개발을 하느냐고 산을 이렇게 다듬다가 거기서 그 고분이 하나, 오래된 무덤을 하나 이렇게 파헤쳤는데 미라가 나온 거야. 우리나라는 미라가 잘 안 나오잖아. 상태가 거의 보존이 잘 돼 있는, 거의 썩지 않은. 이게 그래서 되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거기가 안동지방이 양반집 가문이니까 기록이 뚜렷해.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도에 살던 누구의 무덤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왔어. 여잔데 미투리가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 이거를 손에 이렇게 곱게 들고 묻혀있는 무덤이 나왔다고.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한 장 나온 거야. 한글로 쓴. 이 편지는 요 편지 내용만 국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합니다. 니네 나중에 중세 국어 공부할 때 공무렵 언어로 출판사에 따라서는 실리기도 해. 원희 아버지께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사연을 봤더니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원래 좀 병약했나 봐. 근데 보통 이러면은 옛날에는 본인이 연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둘이 진짜 좋아했나 봐.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남편한테 쓴 편지야. 되게 절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하더니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 아버지도 못 보고 뭐 당신 먼저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게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어. 이 시는 그거하고 모티프가 좀 있습니다. 눈물 하롱하롱. 시작부터 눈물 나왔네. 제목부터가 귀촉도니까 슬픈 얘기라는 건 예상이 된 거고. 피리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피리를 불면서 갔어. 뭔가 약간 동화적인 느낌이지? 죽은 거야. 근데 어딜 갔나 했더니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죽음의 세계지? 죽어서 가는 저 서쪽. 흰옷깃. 옷도 또 흰색을 입었네. 흰수의. 이것도 죽음의 이미지죠? 가업신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중국에서 초안지에 보면 촉나라 나오잖아. 촉. 파촉 땅이 어디냐면 중국에서 오지를 상징하는 곳이야. 한번 가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유배 가는 곳 같은 곳이야. 장기 둘 때 장기가 어디하고 어디냐? 초나라하고 한나라잖아. 초나라가 그 항우하고 유방의 싸움이잖아. 처음엔 항우가 권세를 쥐고 있었잖아. 그래서 유방을 어디다 보내냐면 이 촉당에 보낸다고. 저기 한번 처박아 놓으면 얘는 죽어도 못 나올 거야. 왜냐면 나오는 길이 외길이래. 절벽 밑에.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신이, 유방의 군사가 한신이죠. 얘가 머리가 엄청 뛰어난 제갈공명에 버금가는 사람이잖아. 얘가 이 길을 돌아서 나온다고. 항우를 완전히 안심시켜 놓고 나서. 그래서 결국은
사면초가,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지? 상우 잡는 거? 그리고 나서 한신이 한나라 세운 다음에 토사구팽 당하죠? 토사구팽은 한신에서 유래된 거예요. 상우 잡은 다음에 유방이 한신을 죽여버리죠. 유방의 부인이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총나라 파촉 그러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곳,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돌아올 수 없는 곳.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색인 육날 메투리. 메투리는 신발이야. 신이나 삼아줄 걸 후회하는 거야. 내가 신이나 만들 걸. 뭘로?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배워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내 머리털이 있는데 남편이 없잖아. 그럼 내가 예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머리는 부질없어. 차라리 계실 때 내가 이거 머리 잘라서 이걸로 신발이나 만들어 줄 걸. 이 육날 메투리는 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소재겠네. 은장도는 보통 지조, 절개 지키는 의미지? 지금 후회하는 거야.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밤하늘이 지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감정이입이고요. 구비구비 은하순물, 목이 젖은 새. 이 시의 제목이 귀촉도니까 귀촉도겠네. 역시 얘도 한의 상징물. 그래서 귀촉도도 감정이입이겠지? 내가 슬프니까 귀촉도가 슬피 운다라고 생각해.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돼 온다. 그대 하늘끝도 역시 님이 가 계신 곳이겠네. 저승이겠네. 홀로 가시니마. 나를 두고 먼저 떠난 님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표현한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근데 육날 메투리라는 화자의 헌신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네. 눈에 띄는 표현법은 여기 도치법과 횡강걸침을 좀 묘하게 쓴 게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안타깝긴 한데 시는 진짜 천재적으로 잘 써. 일제시대에 그 친일문학을 쓴 오점 때문에 지금은 평가를 못 받는데 글재주만 놓고 보면 정말 잘 쓰고, 이분이 특히 뭐 하냐면 우리의 전통 설화, 전통의 어떤 정서를 끄집어 와서 이렇게 살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볼까? 이 시는 근데 감정 절제하지 않았어. 감정이 점점 커집니다. 마지막에 나오죠. 홀로 가신 이마. 감정이 점층적으로 심화됩니다. 슬픔의 감정이. 춘향유문. 서연이가 읽어보자. 얘도 역시 우리 고전소설, 대표적인 고전소설 춘향에서 모티프를 따왔네. 유문이니까 춘향이의 유언장이지? 그럼 춘향이의 유언장은 언제 써야 돼? 타이밍이 옥에 갇혀 있을 때지? 춘향전 소설은 알지? 얘 보면 생각나는 게 아까 지호가 목동 얘기한 것처럼 이 시 마지막에 뭐 나와?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도련님 곁이란 얘기지? 이런 걸 반문하다고 나오잖아. 이게 예전에 고1 교과서에 있었거든, 이 작품이. 그랬더니 모 학교에, 얘 그 학교 전교 1등이었어. 선택지에 이게 있었다고, 내신 문제. 반문하고 있다. 틀린 거야. 너 이걸 왜 틀렸니? 그랬더니 반문이 도대체 뭐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문을 반쯤 열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반문이란 단어가 뭔지 몰라서. 신기하지? 진짜 무식한 놈이었거든? 왜냐면 얘는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춘향이와 심청이를 구별하지 못했어. 근데 나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은 놈인데, 그래도 전교 1등은 하더라고. 자,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인사하는 겁니다. 춘향이는 사실은 옥에서 본인의 죽음을 예감했어. 왜? 왔잖아, 이몽룡이. 거지꼴 해가지고 왔잖아. 떠본다고 치고. 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완전히 거지가 다 돼서. 그러니까 춘향이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 아, 나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나는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거기서도 춘향이는 이몽룡을 걱정해주지. 내가 죽거들랑 엄마한테 유언으로 남기잖아. 실제 춘향이가 남긴 유언은 그거였지. 내가 죽거들랑 내가 가진 모든 패물을 팔아서 우리 도련님 공부하는데, 서방님 공부하는데 보태 쓰게 서방님 챙겨주라 그런다고. 이제 엄청난 여자였는데 그때 쓴 거야.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얘도 청자가 설정돼 있네.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나던 날. 단오날 만났죠, 둘이?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둘의 추억의 상징물이겠죠. 그 푸른 나무 밑에서 우리는 만났거든. 그 푸른 나무처럼 너는 든든하게 있어라.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반복했네? 이건 이제 화자의 마음이 정서가 드러나는 거고,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저승은 엄청나게 먼 곳이겠지. 근데 내 사랑은 더 크거든. 아무리 멀어도 내 사랑이 못 가는 데는 없어. 그만큼 내 사랑은 커.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지. 도솔천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도솔천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방 정토에 흐르는 강입니다. 이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자 이제 춘향이가 죽었어. 지옥에 갔어. 물이 됐어.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말라서 하늘로 구름으로 올라가겠지. 도솔천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춘향이야.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도련님 곁이란 소리야. 아니란 소리가 아니야. 서리법도 됐고 결국 나는 죽어서도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심지어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얘가 이제 비가 돼서 땅에 떨어진다고.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서 있을 거예요. 이제 소나기가 되면 이 소나기는 어디에 내리겠어? 그 푸르던 나무에 내릴 거라고. 그 나잖아, 그 비는. 나는 죽어서 도솔천 물이 될 거고, 구름이 될 거고, 소나기가 될 거고, 그럼 이 푸르던 나무에 내릴 거야. 춘향이가 사실은 이제 뭐 한 거야?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이제 저는 갑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이런다고.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안녕히 계세요. 이제 딴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가 아니야. 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난 죽어서 비가 돼서 너한테 내릴 거니까 너 나이 지면 죽어? 이런 얘기일지도 몰라. 되게 섬뜩한 얘기야. 난 죽어서도 너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춘향이는 그렇게 섬뜩하다고는 하지 말고 순수한 헌신적인 사랑이다. 자, 이 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춘향이의 화신이죠. 춘향이가 물이 됐다, 구름이 됐다, 소나기가 됐다. 결국은 그 나무에 내리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난 죽어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 불멸의 사랑을 우린 하는 거야. 고전 소설에서 모티프를 따왔네요. 유언 형식을 빌었습니다. 고전의 창조적 계승 이런 말을 여기다가 쓸 수 있겠지. 자, 마지막 작품 시로서 추천사.
라윤이가 읽어보자. 자에도 화자가 춘향이고요. 얘는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돼 있어. 청자 누구야? 장단이야. 추천사. 추천이 그네의 한자 표현입니다. 추천은 그네죠. 그네. 그네입니다.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 거야.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향단이는 구체적인 청자고, 먼 바다로. 그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바다라고 표현했네.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그럼 지금 춘향이가 가고 싶은 건 먼 바다인 거야. 근데 문제는 그네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네 타면 좀 재밌죠. 막 올라가잖아. 하늘을 나는 것만 같은 기분인 거야. 심하게 더 나르다가 잘못해서 돌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되게 신나는데 마치 내가 하늘을 나르는 것만 같. 근데 나르는 것만 같은 거지 나르는 건 아니야. 하늘을 날아오를 수는 없어. 왜 날아오를 수는 없어? 이 줄 때문에. 그래서 이 그네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역설적인 소재인 거죠. 이 줄은, 그네줄은 나를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도록 나를 붙드는 존재. 우리 인간 같은 숙명적인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진리를 탐구하지만 영원히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야. 춘향이는 사실 계급이 뭐였어? 기녀야. 엄마의 신분을 따라간다고. 춘향의 아버지는 기녀가 아니었지. 앙반이었지. 근데 다 필요 없어.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니. 그리고 조선시대의 기녀는 모든 계급 중에 제일 밑에 완전 바닥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기녀 멋있게 그려서 그렇지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놀이개였어. 그냥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관기 같은 경우는 관아에 소속된 비품 같은 존재야. 거기에 무슨 그러니까 아예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 춘향이의 목적은 사실은 신분 상승, 정실 부인 이거 아니야. 맨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멀쩡한 어느 양반의 후처로서 그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몽룡과의 사랑도 이몽룡을 내가 독차지하겠다 이거 애초에 없었어. 정실 부인이 되겠다 이것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춘향전도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니까 여러 버전 중에 하나는 춘향이의 계획범죄입니다. 범죄라고 하니까 그런데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만난 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춘향이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봤더니 우리 마을에 사또 아들이 애도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아. 됐다. 내가 제 후처가 돼야 되겠다. 둘이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방자를 매수합니다. 단오날 몇 시까지 네 도련님을 모시고 여기 와. 왜냐면 이상하잖아. 이몽룡이 왔을 때 그네 타는 애가 춘향이밖에 없었어. 단오날 그네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 딴 여자 다 내쫓은 거야 얘가. 지가 딱 독차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몽룡은 이팔 청춘이잖아. 피 끓는 남자애한테 치마를 팔랑팔랑 흔들면서 속살도 좀 보여주고 애가 싱숭생숭 안 넘어가게 생겼냐고 예쁜 여자애가 앞에서 이렇게 하늘하늘 그네 타는 고도의 계산이었는데 춘향이가 기대한 건 후처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몽룡이 도망친다고 했을 때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찔찔 짜면서 춘향아 미안해 엄마가 가야 된대 이럴 때
춘향이는 걱정을 안 했다고. 아, 괜찮아요, 도련님. 가서 자리 잡으면 연락을 주시면 도성 밖에 엄마랑 올라가서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있을 테니까 가끔 들려주시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춘향이의 꿈이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오버해서 실현된 거죠. 춘향이는 알았어. 본인은 이 신분의 계급에 묶여가지고 본인이 꿈꾸는 세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드나무와 백앤모에 대내있던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부새끼 꾀꼬리 들로부터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했대.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지? 얘네는 다 지상에 있는 거네. 나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 땅의 세계에서. 근데 뭐야? 수양버들, 풀꽃더미, 나비새끼, 꾀꼬리. 좀 예쁜 애들 같아. 지상의 예쁜 애들이야. 잠깐 나한테 행복을 주는 애들일지 모르겠어. 근데 나 여기서 너무 벗어나고 싶어.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산호하고 섬은 지금 하늘을 바다로 비유했으니까 항해를 방해하는 애들이죠. 춘향이한테는 신분의 한계 같은 거겠지. 나를 밀어 올려다오. 어떠한 제약도 없는 저곳에 나는 가고 싶어.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려 올려다오. 구름은 되게 자유로운 존재잖아. 나 구름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나 자유를 꿈꾸거든. 제발 나 좀 밀어 올려줘. 근데 알아, 춘향이는.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달은 자유롭게 하늘을 떠가는데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어. 나는 그네줄에 묶인 신세거든. 난 신분제에 묶여있는 신세거든. 나 못 가.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근데 춘향이는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밀어줘봐, 향단아. 이런 얘기네. 본인의 이룰 수 없는 꿈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시네요. 근데 본인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거기에 매달려 보는 거야. 그럼 이 밧줄은 춘향이를 옥맥는 신분제라는 아마 현실적 제약 이런 걸 거야. 이 시는 가만히 보면 앞에 일년은 되게 짧습니다.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짧으면 천천히 읽습니다. 길면 빨리 읽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네 시동 거는 거야. 호흡이 되게 천천히 갑니다.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천천히 시동 걸다가 어떻게 돼?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드 나무와 갑자기 급해지네? 그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디서 정점을 잃어?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굉장히 빠르게 높이 올라간 거야. 근데 알지. 서울로 가는 달같이 난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그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거네.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고 싶어. 이 시는 호흡을 조절해서 그네의 움직임도 표현했습니다. 이 시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유치원의 깃발이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공부했던가?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 바닷가에 서 있는 깃발은 우리가 깃발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축 늘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이야.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얘가 지향하고 싶은 건 푸른 해원이라고. 펄럭여. 근데 이 푸른 해원엔 얜 죽었다 깨도 갈 수가 없어. 왜? 여기 묶여 있어. 그럼 나 이거 풀어줘. 푸는 순간 얘는 더 이상 근데 깃발이 아니야. 해원도 못 가고 깃발도 안 되고. 그래서 절대로 다다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해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흔들려야 해. 되게 슬픈 존재네. 두 시의 내용은 좀 비슷하죠? 둘 다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 이런 걸 좀 벗어나자, 이런 얘기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춘향이의 한계를 드러내는
신분적 제약이 있는 공간이겠네. 물론 이걸 춘향이의 신분적 제약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인 철학적 사유로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 볼 오늘의 소설 유충열전. 많이 봐야 되니까 평상시하고 다르게 지금 빨리 가는 거다. 자, 교재에 보면 얘는 거꾸로 제일 뒤에를 먼저 보시면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비교 나온 거 67쪽으로 돼 있는데 비교할 줄 알죠? 주제는 고전소설은 주로 권선징악이고요. 구성은 순행적 구성이고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지? 문체는 운문체거나 문어체거나 운문체는 주로 뭐? 한소리계 소설인 경우에 운문체지? 그 다음에 인물은 평면적 인물이 주로 나옵니다. 그다음 사건이 되게 우연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게 고전소설의 특징이고 배경도 좀 비현실적인 배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점은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특히 이 작가가 개입하는 걸 뒷다 좋아하네.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좀 두드러지고요. 결론은 해피엔딩이더라.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자, 유충열전은 영웅소설이야. 그리고 군담소설이야.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영웅소설은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 그랬지? 그 66쪽에 보면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조 눈여겨둬야지. 일단 혈통이 일반적인 혈통은 아니야.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든가 명망가 집안의 자손이라든가 그 출생도 좀 기이한 경우가 꽤 있어. 어릴 때부터 애가 좀 뛰어나.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 그러지? 근데 이 어릴 때 꼭 위기를 겪네? 근데 이 위기를 겪을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조력자가 꼭 등장하고. 그래서 무사히 성장한 다음에 얘가 슈퍼히어로가 되려면 일단 더 큰 위기를 하나 만나야 돼. 그 위기를 멋지게 해결하면서 영웅으로 우뚝 쓰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볼 유충영전은 일단 스토리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늘에서 시작해요. 하늘에 자미성이라는 애와 익선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자미성 얘가 선녀 하나를 또 이렇게 마음에 품었네. 예쁜 선녀를 하나 보고 얘가 가서 이렇게 연애 노름을 조금 했어. 그러다가 이 익선이랑 또 싸움까지 났어. 그래서 열받아서 야 니네 둘 다 꺼져. 그래서 둘 다 인간계로 쫓겨납니다. 자, 인간계로 쫓겨나는데 익선은 뭘로 태어나냐면 정한담이라는 간신으로 태어나고요. 얘는 유심이라는 명망가 재상의 집안에 아들이 없어. 그래서 유심하고 이제 유심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맨날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발 아들 좀 하나 점지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용이 들어오나 뭐가 들어오나 하여튼 멋진 꿈을 꾸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유충열이야. 얘는 어릴 때부터 어떻겠어? 잘생겼어. 똑똑해. 얘가 보통 괜찮은 게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유심이가 재상입니다. 국가에 이걸 좀 이쪽에다가 써놨어요. 자, 일단
하늘에 있는 사람이 인간으로 떨어져. 요거 한번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뭐 얘기하다가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 적강의 모티프. 이 단어 기억해 두자 그랬잖아. 하늘에서 인간계로 떨어지는 거, 이걸 적강이라고 합니다. 적강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운몽이 있죠. 이런 것들 되게 많아. 조선 후기에. 적강 모티프가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근데 이 나라가 배경이 어디냐면 명나라야, 명나라. 우리나라가 아니야. 여기 이제 천자가 있겠지. 근데 저 밑에 오랑캐가 막 쳐들어온다고 하는 거야. 남만 오랑캐가 남쪽에서 쳐들어온대. 그 조정에서 붙습니다. 붙는데 유심은 우리 외교로 해결합시다. 쟤네가 왜 쳐들어오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잘 알아보고 평화롭게 해결합시다 하고 화친을 주장하고, 정한담은 무슨 개소리야. 오랑캐들은 때려 눕혀야지. 전쟁을 주장합니다. 그 조정에서 이게 막 논쟁이 붙어. 야, 과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데 이제 정한담이 딱 뭐라 그러냐? 유심이지. 여기서 유충렬은 아직 애기야. 폐하, 쟤 지금 이상해요. 당연히 때려 눕혀야 되는데, 쟤 자꾸 저쪽 편 드는 거 보니까 쟤 빨갱이 같아요. 저놈 딱 빨갱이에요. 저거 어디 내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천자가 좀 멍청해. 그래서 그래? 이 자식이 이게 문제가 있네? 그래서 유심은 쫓겨납니다. 유배를 갑니다. 유심은 그래서 유배. 근데 정한담이 운수를 딱 봤더니 유심의 아들이 나중에 영웅이 된다는 그런 쾌가 있네? 안 되겠는데? 크기 전에 싹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유심 유배 보내고 나서 유충렬과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 집에 군사를 보내. 근데 어머니 꿈에 웬 노인이 나타나서 빨리 오늘 집을 떠나라. 꿈속에서 노인이 알려줘. 그래서 둘이 도망을 칩니다. 막 도망가는데 군사들이 쫓아온 거야. 그래서 강가에 이르러서 웬 뱃사공을 마침 만나서 배를 타고 무사히 간신히 도망쳤어. 근데 도망가다 보니까 이 뱃사공이 유심의 엄마가 예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자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충렬은 아직 어리니까 유충렬을 물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유충렬은 물에 빠져요, 애가. 허우적거리는 걸 사람들이 좀 구해줘. 여기서 엄마하고도 이제 헤어지고 몇 년을 거렁뱅이처럼 이렇게 살아. 그래서 어느 날 유충렬이 삶을 비관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어느 호수에 왔는데 호수에 정자가 딱 있는데 그 정자에 글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 그 글이 가만히 봤더니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야.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거기다 유언을 남기고 이 물에 뛰어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얘가 충격을 받아서 나도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물에 딱 빠지는 그 순간 마침 지나고 있던 강희주라고 아버지의 친구야. 절친, 최고의 절친. 강희주가 지나다가 강희주도 그냥 지난 건 아니야. 꿈속에 웬 노인이 나와서 뭐월 몇 시에 야 어디에 가봐. 왜요? 그랬더니 일단 가봐. 갔다가 얘를 딱 만나서 얘를 구해줘.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 절친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가자. 그래서 얘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줍니다. 얘 이제 글 공부도 제대로 하고 강희주한테는 또 딸이 있었어요. 예뻐요. 둘을 결혼시켜요. 강희주가 조정에 갔다가 계속 못마땅한 거지. 내 친구 지금 가고 이 자식을 이 간신 같은 놈. 그래서 강희주가 천자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유심 너무 억울하니까 빨리 걔를 좀 다시 용서를 해주죠.
그랬더니 정한담이 봤더니 어라? 저놈 봐라? 뭐라 그랬겠어? 제 빨갱이 친구 같아. 쟤도 종북 좌파예요. 저 죽여야 돼요. 그 천자가 어라? 야 여기 또 하나 있었네. 야 너도 유배가. 유배. 그리고 정한담은 야 화근을 제거해야 돼. 가족을 다 죽여야 돼. 그래서 가서 다 죽여. 유충렬이 근데 강희주가 조정에서 본인이 말이 안 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집에 잽싸게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도망쳐라. 근데 다 도망칠 시간은 없고 유충렬이 일단 혼자 도망을 칩니다. 부인하고 뭐 옷소매를 잘라서 징표를 하나 남기고 눈물의 이별을 해. 이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유충렬 혼자 런. 부인하고 장모지. 장모는 관노로 끌려가. 노비로. 그래서 유충렬만 무사히 목숨을 건져서 이쯤으로 올까? 삶을 비관하고 가던 애 어디 산에서 도사를 만납니다. 누구겠어? 조력자. 이 도사한테 도사의 제자가 돼서 무술을 배우겠지. 신기한 여러 가지 뭐 무술 이런 걸 배워. 그래서 드디어 실력자가 된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와. 그러니까 천자가 정한담 얘한테 야, 너 빨리 군사 끌고 가가지고 네가 막어. 내가 딱 봤더니 오이씨 무시무시한 기세로 오거든. 그래서 군사를 쪼르르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바로 항복해. 항복하고 뭐라 그러냐면 제 천자요. 애가 비실비실한 게 힘이 없어요. 제가 가서요. 제 다 그냥 작사를 내놓을게요. 그리고는 얘한테 항복한 다음에 그대로 군사를 끌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천자가 막을 길이 없네. 그래서 얘가 도망가. 성을 버리고 조그만 성으로 도망갑니다. 또 왕국은 빼고 조그만 성 하나로 들어가. 자, 이 무렵에 유충렬이 하늘을 딱 봤더니 세상이 어지럽고 불길한 기운이 있네. 야, 이제 내가 하산해야 되겠군. 또 스승한테 얘기했더니 스승도 그래, 내가 너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산하거라. 대신 너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 하산 기념으로. 어디 쭉 내려가면 말이 한 마리 되게 괜찮은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딱 가봤더니 진짜 백마가 한 마리 있는데 애가 성질이 지랄 같아서 아무도 사람들이 타지 못하는 거야. 당연히 주인공은 유충렬이니까 유충렬은 그냥 한번 쓰다듬으니까 애가 말을 잘 듣네. 이 말은 어찌나 빠르나. 이렇게 몇 걸음만 하면 막 몇 킬로씩 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을 얻어서 드디어 얘가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속세로 나오는 거죠. 자, 이 무렵에 왕은 조그만 성 안에 갇혀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얘가 와가지고 드디어 왕 붙잡기까지 해. 그래서 왕이 무릎 꿇고 정한담한테 빕니다. 야, 너 빨리 항복해.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항복을 하고 싶어도 종이도 없는데 어디다가 항복 문서를 씁니까? 그러니까 정한담이 너 입고 있는 그 옷 찢어가지고 피로 글씨를 써.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그래서 왕이 뭐 어떻게 살래니까 그래서 피로 항서를 막 쓰려는 그 찰나에 누가 왔겠어? 두둥 하고 유충렬이 등장을 한 거지. 얘는 일단 칼 한 번 휘두르면 10,000명씩 죽어. 뭐 군사구 뭐고 필요 없어. 혼자 가면 뭐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혼자 다 해결해. 그래서 따당 와가지고 왕을 구해줍니다. 정한담은 도망치고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 야, 너 누구냐? 저 유충렬입니다. 그래, 네가 오늘부터 이제 대원수야. 얘가 대원수의 자리에 올라. 정한담이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싸워서는 내가 얘를 못 이길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작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뭐 어디를 공격할 거라고 거짓 정보를 흘려. 그래서 유충렬이
글로 간단 말이야. 주력이 그럼 가서 그놈 잡아야지. 그 유충렬이 일로 출동을 해. 그 출동한 사이에 얘는 돌아서 일단 천자만 잡으면 끝이니까 천자를 잡으러 쓱 가. 유충렬이 와가지고 뭐 싸울 것도 없지. 얘는 칼 한 번 휘두르면 10,000명씩 죽으니까. 혼자서 그냥 휘젓고 있는데, 어라? 여기 정한담이 안 보이네? 좀 이상한데? 얘는 또 뭘 볼 줄 알아? 천기를 볼 줄 알잖아. 하늘을 딱 봤더니, 나쁜 기운이 저 멀리에 있는 거야. 황제가 잡혀서 죽기 직전이야. 걱정할 게 없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을 갖고 있거든? 야, 가자! 그랬더니 한 걸음에 말이 홀라당 오네? 드디어 여기서 정한담을 붙잡아서 댕강 목을 자르고, 한 발 더 나가서 씨앗을 제거한다. 그래갖고서는 오랑캐 쳐들어가서 얘도 작살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황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야, 너 진짜 괜찮다. 고맙다. 근데 너 도대체 누구니? 그랬더니, 저 예전에요. 유심의 아들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억울했고요. 그래서, 야, 내가 그때 진짜 충신을 몰라보고 진짜 미안했구나. 그래서 유충렬이 또 우는 거야. 우리 잘못된 우리 부모님. 너무 슬프다. 그랬더니, 그래, 찾아볼게 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물에 안 빠져 죽고 잘 살아 있었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물에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부하들이 참으십시오 말려가지고 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 뱃사공한테 붙잡혀간 엄마도 무사히 잘 도망쳐가지고 어딘가 혼자 살고 있었어. 그래서 부모 다 찾고 돌아오고. 그 관노로 간 장모하고 딸은 관가에 연락해서 빨리 돌아와!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겠어? 유충렬은 최고의 관직에 올라가고 둘이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해피엔딩. 전형적인 고전 소설의 특징을 다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그것도 영웅 소설의 특징을 그대로 다 보여줘. 그치? 해피엔딩이지. 비현실적 요소, 전기적 요소 엄청 나오고요. 그리고 영웅 소설에 그대로 대입하면 일단 출생부터가 얘는 뭐야? 하늘의 핏줄이야. 하늘 사람. 나중에 보니까 얘가 이 자미성이 쫓겨난 게 그 선녀 하나 꼬시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난 거잖아. 얘가 꼬시던 그 선녀가 강희주의 딸이었어. 그래서 걔가 내려와서 강희주의 딸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둘이 결국은 현생에서 만난 거야. 뭐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요소 등장하고요. 어릴 때 고생하지? 아빠가 유배가고 죽을 뻔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네. 강희주가 처음엔 도와주고 나중에 커서의 더 큰 위기를 만나는 건 국가적 재난을 만나죠. 요때 이제 강희주가 살짝 도와줬다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해결하고 영웅 굳건하게 선 다음에 해피엔딩. 전형적인 구조네. 근데 지금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좀 기시감이 들지 않냐? 뭔가 이거 어디서 한번 본 듯한 이야기 같은데? 어디서 본 얘기 같아? 되게 익숙한데? 뭐? 춘향전에 칼싸움한 얘기 나와? 암행어사 출동하고 암행어사가 이렇게 몽둥이 하나 휘두르면 막 10,000명씩 넘어지냐? 무엇을 부리냐? 춘향전은 사건 자체는 현실적이지 터무니없긴 하지만 얘가 무슨 초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잖아. 되게 익숙하지 않아? 이 이야기가?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막 갖다 대려고 하지 말고 양반전이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뭐? 양반전에 초능력이 왜 나와? 양반 족보 파는 거잖아. 양반전은 부자가 양반한테 살라 그랬더니 터무니없는 얘기해서 나중에 취소하는 얘기잖아. 박시전하고는 다르지. 이거 되게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하다는 느낌 안 들어?
오랑캐가 쳐들어와. 조정에서 뭐해? 외교로 해결합시다. 말도 안 돼요. 싸웁시다. 그 저기 쳐들어왔어. 속수무책으로 얘는 도망가. 조그만 성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항복해. 물론 항복의 마지막 순간에 짜잔 하고 육균열이 와서 도와주지. 이거 병자호란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 병자호란 전에 뭐 있었어? 교정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주화파하고 주전파하고 둘이 붙었지. 붙었잖아. 그래서 어디가 이겨? 주전파가 이기지. 그래서 결국은 쳐들어오지. 그래서 얘 어디로 갔어? 남한산성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잖아. 남한산성에 갔다가 항복했지. 지금 그 모습이 똑같잖아. 이쪽을 이제 간신으로 좀 묘사한 건데.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이 명나라여야 된다. 이거 조선으로 배경으로 하면 큰일 나. 이 자식이 지금 나를 빗댄 거야? 그래서 이거 뭐가지 날라간다고. 물론 명나라에 대해서 뭐 조잡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럼 이 소설을 언제 썼겠다? 병자호란 이후에 조정의 무능함을 좀 비판하려는 의도도 좀 있겠다. 박시전도 우리한테 익숙한 박시전도 병자호란의 조정의 무능함을 비판한 소설이잖아. 얘가 더 근데 되게 영웅소설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충을 강조한 거지만 국가에 대해 이면적으로는 유심은 몰락한 양반, 주류에서 밀려난 실각한 그치 정권을 잃은 세력이지. 잃은 세력이 중앙정계로 지금 복귀하는 거잖아. 또 몰락한 세력이 중앙정계로 복귀하는 그 꿈을 의도를 그린 거다. 그래서 아마도 작가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조선에서 당쟁에서 밀려가지고 사이드로 밀렸다가 다시 중앙정계에 복귀를 꿈꾸는 양반이 쓰지 않았을까? 성민이 썼다고 보기에는 되게 스펙타클합니다. 뭐 그런 소설로 볼 수 있겠네. 강한가에 쉬었다. 문법 보자. 단지 어느 학교는 그 비율이 조금 높고 좀 약하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음. 많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소화하셔야죠. 그건 학교마다 달라요. 해마다 달라요. 그거는 일반화할 수 없어. 올해는 쉬었다가 내년에 어려울 수 있는 거고, 내년에 어려웠다가 그 다음에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쉬워질 수도 있는 거고. 교과서 수록 작품 몇 작품이지도 않는데 뭐, 그리고 다 봤어. 웬만한 거 다 봤을걸? 교과서에 없는 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텐데 그걸 얼마나 빠른 속도로 쫓아갈 수 있느냐가 차이가 있겠지. 파일이 무거워서 열리는데 좀 오래 걸리네. 뭘 원하는데? 응?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독서실처럼 이용한 애들도 있어. 아니, 시험 기간에 저 가서 공부해도 돼요? 오, 그래. 와서 하는 거야. 그런 애들도 있어. 되게 넓은 건물을 하나 발견을 해서 이사 갈 뻔 했는데
건물주가 학원에는 세를 안 주겠다 그러는 바람에 저 위쪽으로. 여기보다 한 1.5배 정도 넓은 데였는데. 의문은 그래도 잘 기억하고 있지? 자, 이럴 때까지 우리 말로 정리해 봅시다. 의문의 정의. 응? 뜻을 가진? 의문이 뜻을 갖고 있든가? 뜻을 특별하게 구별하는. 그렇지. 가진 거하고 구별하는 거하고는 다른 영역이다.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뜻을 구별한다. 그 다음에 소리의 단위다. 이게 포인트지? 자, 이 의문에는 음은 음소와 운소의 앞글자를 딴 거라 그랬어. 운소가 비분절 음은, 음소가 분절 음은. 비분절 음은 운소에는 뭐뭐가 있어? 소리의 길이, 억양, 높이, 강세 등등등등 구별할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얘네들이 전부 다 비분절 음운인데 우리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만 인정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말 조심해야 돼. 비분절 음운에는 온갖 것이 다 있어.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길이만 인정한다는 소리야. 그냥 길이만 표준화가 가능하니까. 자, 분절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네. 자음과 모음의 차이? 정확하게 말을 해. 다른 막간에 자, 소리를 낼 때 뭐가, 무엇이,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고 나오면 자음,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온 소리가 모음.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모음은 홀로 쓰인다가 아니라 모음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고 자음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없고, 그리고 모음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좀 멋진 말로 바꾸면, 이제 다 잊었어? 좀 멋진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할 수 있어.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있고 자음은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없고. 자, 음절의 개념은 뭐였어? 소리 음자 끊을 절자, 소리의 단위잖아.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우리는 음절이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는 문자 단위와 음절 단위가 일치해. 왜 그래? 세종대왕께서 처음부터 음절 단위로 문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음절 단위의 문자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근데 일본은 무식한 통문자고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그걸 음소로 나누셨다고. 자음과 모음이라는 음소로 나눠서 최소한의 음소만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지. 지금 이 부분 우리 지금 정리한 거야. 음은 음소와 운소 나누는데 음소는 자음과 모음 나누고, 그 다음에 모음은 다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 우리말 자음은 총 몇 개? 19개. 모음은 몇 개? 21개.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 자음의 소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몇 가지? 세 가지. 뭐뭐 세 가지야? 소리 나는 위치, 좋은 위치, 또 소리 내는 좋은 방법. 그다음 세 번째가 소리의 세기. 자, 모음은 역시 세 가지야. 어떻게 세 가지야?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뭐와 뭐로 나눠? 전설과 후설로 나누고, 또 혀의 높낮이, 고, 중, 저. 마지막으로 입술의 모양, 원순,
형순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단모음은 소리를 낼 때 혀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고 이중모음은 혀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 거네. 이걸 우리는 이중모음이라고 하지. 또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야. 이것도 조심해야 돼. 단모음 두 개가 합쳐진 게 아니야.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야. 자음체계표는 그릴 수 있겠지, 아직은. 불길한데. 그릴 수 있는 거 맞아? 확실해? 그려봐, 한번. 약도씩 꼼꼼하게 줄자 자대고 그딴 짓 하지 말고 빨리 약식으로. 친구 거 그리는 거 구경하면서 뭘 마음이 맞아. 지 걸 그려, 씨. 이랑 왜 아이, 이게 안 자, 단모음 사각도도 그려보시고, 그랬으면 그 밑에다. 예. 와. 그걸로 심었어요. 예. 자, 그랬지. 이거지. 이해, 와. 입만 크게 벌리면 돼. 고모음은 항상 설명에 뭐라고 나온다고? 입을 조금 벌린다. 이렇게 나오고. 저모음은 저모음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입을 크게 벌린다. 선택지에 이렇게 설명으로 나오지. 그럼 자음은 이거야. 바닷속 조개 기어 올라오고, 마누라, 야! 비음, 코비자, 콧소리. 유음, 흐를 유자, 유음. 밑에 게 울림소리. 울림소리 있으면 무슨 효과다? 밝고, 맑고, 경쾌하다. 안 울 소린 탁하네. 예사 소리는 부드럽다. 된 소리는 강하다, 단단하다. 거센 소리는 거칠다.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파열음은 어떻게 소리 내는 게 파열음이다? 막았다, 터트린다. 마찰은 그냥 마찰이다. 비음은 콧소리다. 유음은 흘러나간다. 혀 옆으로 흘러나가겠죠. 자, 중간에 초칠래 이따가 해도 되잖아. 음운의 변동은 네 가지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 넷 중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걔는 음운의 변동이 아니야. 그래서 연음이 음운의 변동이 아니야. 바뀐 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단 말이야. 연음 같은 경우는. 그쵸? 자, 교체는 뭐야? A하고 B가 만났을 때. 그리고 음운의 변동 혼자 일어나진 않아. 둘이 만나야 일어나는. 둘 중에 하나가 바뀌든가 둘 다 바뀌든가. 이게 교체죠? 탈락은 A하고 B가 만나면 둘 중에 한 놈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있던 놈 중에 A만 남든가 B만 남든가. 축약은 A하고 B가 만나면 어떻게 되더라? 둘이 합쳐져서 새로운 C 하나로 합쳐지더라. 축약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던 게 합쳐져서 나오는 게 축약이야. 얘는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아야 탈락이야. 똑같이 음운이 하나 줄더라도. 첨가는 둘 사이에 이상한 C라는 음이 덧나더라. 우리가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이걸 여기 오른쪽에 띄워놓으면 좋긴 좋은데. 자, 이 표에서 보면 비읍, 디귿, 기역 요 대표음 3개. 그 다음에 밑에 울림소리 4개. 우리 음절 끝에서는 이 4개의 소리만 소리를 낼 수 있어.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다리만 보여. 근데 표상에서 보면 이렇게 내. 뭘 느낄 수 있어? 안, 울림 소리는 하열음, 대표음 외에는 끝에서 소리 나지 않네. 그죠? 얘네들은 이렇게 가고, 얘네가 이렇게 가고, 얘네가 이렇게 가죠? 끝이죠? 근데 끝은 연관지어서 연음을 생각해둬야 되는데, 연음 될 때 규칙이 있지? 뒤에 실질이 왔는지 형식이 왔는지에 따라서. 뭐로 기억하면 돼? 5단 5식. 얘는 5시고, 얘는 5단이고.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 이건 단어를 익숙해 두는 게 편하죠. 아는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얘가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에 넘어가고, 이게 형식 형태소가 오면 볼 것도 없이 뒤로 넘어가고.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비음화하고 유음화가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비읍은 항상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응으로.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게 경제성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편한 방법으로. 이게 제일 에너지가 덜 든단 말이에요. 장소를 옮기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막 입이 꼬여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쉬운 방법으로 바꾸는 게 맞죠? 그래서 비음화는 무조건 이렇게 바뀌지,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응으로. 물론 음끝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음끝을 우리가 제일 처음 한다고 항상. 이거 부어간 실질이니까 부어간, 부어칸이 아니고. 비음화, 유음화, 비음화, 유음화 교체야. 비음이 되는 것, 유음이 되는 것. 비음화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화열은 비읍, 디귿, 기역 뒤에 니은, 미음 받으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두 번째는 리을이 비음을 만나서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는. 성류, 성류, 뭐 이거.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 저게 빠졌네? 기역, 디귿, 비읍이 리을을 만나면 중간에서 타협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그럼 요 조건이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응, 얘는 미음, 이렇게 순서를 바꿔놔서 헷갈렸네. 이렇게 바뀌죠? 2단계에 걸쳐서 바뀌지? 대표적인 게 백노. 얘는 니은으로 바뀌고 얘는 이응으로 바뀌고 백노가 되네. 영향을 앞에 게 뒤에 거에 영향을 주면 순행동화라 그러고, 뒤에 게 앞으로에 영향을 주면 역행동화라고 하고, 둘이 서로 영향을 주면 상호동화라고 하고, 둘이 바꾼 결과가 결론이 똑같으면 완전동화라고 하고, 바뀌었는데도 둘이 똑같지 않으면 불완전동화라고 하고, 얘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자, 그런데 이런 동화들은 다 왜 일어난다? 발음의 편리성 때문에 일어난다.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일어난다. 자, 유음하는 유음 아닌 게 유음 되는 거야. 니은 리을이 만나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케이스. 유음하는 완전 동화에 해당됩니다. 근데 잘 안 틀려. 우리 신라, 칼날 이거 발음 누가 틀리겠어. 다만 이거 볼 때는 유음하에 예외 있다 그랬지. 삼음절 한자어 한 11개 정도가 의견난, 공권력, 결단력. 이게 유음하가 일어나면 의결란, 생살양 이래야 된다고. 임진난, 임질란 이래야 된다고. 안 되지? 이거 그래서 비음으로 바뀌었네. 비음하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해야 돼? 유음하의 예외. 삼음절 한자어 6개에서 일어납니다. 구개음아. 구개음 아닌 게 구개음 바뀌는 거.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다? 디귿, 디귿이 이모음을 만나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다. 근데 이 이가 조건이 뭐다?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 신기하게도 실질 형태소 이가 오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의식해서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게 발음이 안 돼요.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두 개말 틀리는 경우 거의 없죠. 두 개말은 얘만 조심하면 돼. 가운데 이가 형식 형태소여야 돼. 반모음 2계열의 모음도 다 해당됩니다. 왼소리 대기. 이것도 우리 여러 번 했던 거야. 이거 어떻게 정리하자 그랬어? 앞이 안 울림이면 그냥 뒤에 다 된소리야. 그럼 울림일 때만 조건 따지면 되잖아. 울림일 때 어떻게 하자? 니은, 미음. 얘네가 뭘 때? 용언의 어간일 때. 당연히 체어는 해당 사항 아니고요. 그다음 리을은 한자어 리을 뒤에서. 된소리 득이 나는 상황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형사용 어미일 때. 얘는 한글 맞춤법에도 나왔던 거니까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상기해. 막 억지로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
그래서 이거 한글 맞춤법하고 연관하면 어떻게 돼? 된소리 대기에 의한 건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아. 된소리 대기가 아닌데 된소리 나는 건 된소리로 표기해. 그게 사람들이 혼란이 없을 거니까. 왜냐? 된소리 대기는 규칙이거든. 무조건에 걸리면 무조건 일어나는 규칙이거든. 얘도 넘어가고. 자, 모음 조화는 그냥 모음 조화가 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라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건 깨져가지고 사실은 의미가 없다. 흔적은 남아있다. 옛날에는 근데 철저하게 지켰다. 얘는 오히려 중세국어에서 중요합니다.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철저히 지켰다. 그래서 조사도 전부 다 음성용, 양성용 둘 다 있었어.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양성이 아, 오 계열이죠. 아, 오. 그러니까 아로 결합된 애들은 다 양성인 거야. 오가 결합된 애들은 다 양성인 거야. 음성은 우, 어 계열. 우, 어로 결합되면 다 음성입니다. 모음 조화는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지켜지는 사례를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현대국어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모음 역행동화 말 그대로 이모음이 뒤에 있고 앞에 거에 영향을 주면 우리가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겠지요. 아 긴데 얘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애기. 왜 아가 애로 바뀌는 거야? 아는 전설 후설? 음. 애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뀐 거네. 그래서 얘는 전설 모음화라고도 할 수 있어. 일어난 이유가 이 모음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음이 앞에 거에 영향을 줘서 일어나서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도 하고요. 얘는 근데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기가 맞아요. 애기 이러면 안 돼. 그건 연애할 때는 하는 거야. 애미, 애비 이것도 아니야. 어미, 아비가 맞습니다. 사투리야, 사투리. 근데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게 몇 개 있어. 걔네만 익히면 돼. 대표적인 게 장이, 쟁이 이런 것. 냄비. 어. 잇몸 역행도가 일어나서 냄비가 된 거. 근데 냄비가 사람들이 훨씬 편하잖아. 있어요. 우리 손주 괴기 먹자, 괴기. 나는 삼양라면이 소고기 라면이지. 옛날엔 포장 중에 쇠고기 라면이라고 된 포장도 있어. 지금도 그 포장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삼양라면이 포장이 두 가지였어. 소고기 라면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쇠고기 라면이라고 써 있는 것도.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른 라면이었나 싶은데 어떤 때 보면 쇠고기라고 써 있고 어떤 때 보면 소고기라고 써 있더라고. 지금은 이제 소고기라고밖에 안 써 있지. 자, 의문의 축약 둘이 합쳐서 새로운 시가 되는 거야. 당연히 축약은 뭐가 있겠어?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어. 자음 축약은 핵심이 뭐다? 히읗이다, 히읗. 히읗만 등장하면 뭐 한다? 초코 파티 할 거다.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상관없이 둘이 합쳐서 축하, 좌표, 이거 뭐 발음 틀릴 일도 없고. 그다음 모음 축약인데 모음 축약은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이중 모음이 되는 거야. 보아서, 봐서. 두어도, 도. 추가입니다. 가지어, 가져. 되었다, 됐다. 이 되가 나왔을 때는 되어로 풀어봤을 때 문제가 있나 없나 따져보실 필요가 있죠. 자, 의문의 탈락.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문의 탈락 중에 제일 핵심은 자음군 단순하지. 다음의 집단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결국은 겹받침에 대한 얘기인데, 자음군 단순한 어떻게 외우자 그랬어? 대부분은 앞자음으로 발음해. 그럼 우린 소수의 뒷자음 발음하는 것만 익히면 되지? 누구? 개미파.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얘네 셋만 뒷자음이야. 근데 예외가 있지? 앞자음 발음하는 것 중엔 밥과 너. 근데 밥은 저 밥은 언제? 용언 저게 용언에 어가 아닐 땐 밥으로 소리 낸다 이렇게 써 있는데 되게 바보 같은 얘기라 그랬지. 밥은 체온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 밥은 용언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밥이네. 한 번 밥은 영원한 밥. 넙은 딱 세 개. 어떻게 세 개야? 넙둥글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얘네 셋만 예외죠. 그리고 뒷자음에서도 예외가 있어야 되겠네. 얘 뭐가 있어? 리을 기억. 얘는 뭐일 때? 용언의 어간일 때만. 넘어가시고. 다음 단락 중에 리을 탈락. 어간 발음이 리을로 끝나는 애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죠. 둥글다, 둥근이. 울다, 뭐, 울다와 짖다, 우짖다. 요런 게 리을 탈락이네. 그럼 히읗 탈락. 히읗이 모음 사이에 낑겼을 때 주로 벌어지죠. 뭐 내용가. 다음 모음 탈락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의 탈락과 아어 탈락. 의 탈락은 담그다, 담과. 쓰어, 써. 얘가 왜 이거밖에 없지, 얘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얘기 나온 거고, 겹받침 나온 거고, 밤넘 나온 거고,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모음 탈락. 그 다음에 의문의 첨가. 첨가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 니은 첨가랑 사이소리 현상.
근데 첨가는 뭐가 문제다? 반드시 꼭 그렇게 일어나지 않다. 어떤 때는 동일한 조건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안 일어나. 그래서 판단력이 되게 중요하지. 미인 첨가는 조건이 심플합니다. 합성어, 복합어 따지지도 않고요. 앞에 뭐만 있으면 돼? 앞에 받침만 있으면 돼. 앞에 받침만 있고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뀌는 거 보여주는데 두 번째 첨가가 사이소리 현상이 있는데 사이에서 소리가 덧나는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사이소리 현상 어디서 일어난다? 합성어에서만 일어난다. 중요하다 그랬지? 왜냐? 사이시옷이 붙으려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이소리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 합성어에서만 일어나. 파생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경우 있다 그래서 뒤에 게 이상 없이 된 소리, 이상하게 된 소리. 두 번째는 앞이 모음이고 뒤에가 니은 미음으로 시작할 때 니은 하나 덧나는 거. 세 번째는 앞이 모음인데 뒤에가 이야 여요 유면 니은 두 개가 덧난다 그랬어. 끝인가? 자, 여기 실력 테스트 있는 문제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풀어보자. 실력 테스트 문제 의문의 변동에서 풀어. 변동에서만. 보면 쓱쓱 풀려야 된다. 숙제는요. 문법은 이거 다 못 볼 테니까 마저 보는 거고요. 숙제는 뒤에 보시면, 프린트 뒤에 보시면 오늘 공부한 시만 43문제가 있을 건데 중간에 서술형 문제 잘못해서 있어. 주관식이. 그럼 그냥 빈칸 패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아예 풀세트를 있습니다. 작년 6월께 있습니다. 이거 풀세트를 풀어서 입력합니다. 모의고사는. 문법은 네가 풀어오는 게 아니라 네가 다 풀어봐야지. 다음 주에 딴 거 볼 거니까. 어. 어? 봤다. 리을 비읍? 넙둥글, 넙죽, 넙적 빼고는 다잖아. 널. 어. 밥다는 밥다야. 응. 섭다. 섭다. 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것도 있네. 떨다도 있네. 오, 그래, 그래. 웬일이냐, 어휘를 다 찾고. 별일이다. 응.